먼저 서론입니다. 대선 전국을 맞아 최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유력 후보 그리고 등출형 강경 친여 인사인 광복 회장에 의해서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해서 매우 심각하게 왜곡된 역사인식이 구출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본 발표는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나온 그 배경과 의미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는 586 세력들이 작심하고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이들이 평소 갖고 있던 통념, 정확히 말하자면 저들만의 개토화된 의식이 부지불식간에 터져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황이 심각한 것은 그러기에 이들 집권 세력이 얼마나 왜곡된 역사관, 허구의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이제 사회저변으로 꾸준히 확산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저들의 강력한 반발로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과정에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성과를 폄훼하는, 심지어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기본조약을 부정하고 국립묘지 파멸안까지 제기하는 등 온갖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할 수 있었기에 구태여 역사인식이라는 거대 담론 투쟁을 벌일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개토화된 집단 속에서 안주하여 갈라파고스의 섬의 동무들처럼 퇴영화된 의식 속에서 저들 나름대로의 유사 현실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만의 역사인식이 이미 상식과 진리라고 확신하면서 정치적 파장을 크게 의식하지 않은 채 발언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조국 사태를 비롯하여 집권 중반 이후 문 정부에서 벌어진 여러 사태를 통해 저들의 실체와 지향점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저들의 노골적인 반대한민국 성향, 시대착오적인 퇴영적 인식 수준, 사실을 외면한 채 허구적 환상에 기초한 천박하고 조야한 역사 이해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한때 설마하면서 저들에게 동조했던 많은 국민들이 각성하기 시작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최근 사태의 추이를 볼 때 이번 선거에서 여권 후보들은 역사인식 문제를 정면에서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해득실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저들이 어떤 전략을 취할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미래지향, 정책 중심 선거로 가야 한다는 기치하에 야권에서 제기하는 역사인식 문제는 과거 지향적 태도라고 비난하면서 가급적 예봉을 피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들이 문제의 쟁점화를 피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을 정면에서 폄훼하거나 부인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적폐청산론을 중심으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결정적 수세에 몰릴 경우에는 토착외구 등 강력한 선전선동의 구호를 다시 본격화하는 등 저들이 유리하다고 여기는 이슈를 중심으로 역사인식 문제를 정면에서 제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문정부와 586 세력들은 지난 선거에서 자신들의 정책을 놓고 국민들에게 호소하여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자신의 정책을 숨겼지만 집권 후 실제 정책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반대한민국, 반민주적 성격을 서슴지 않고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취임사에서 제시한 방향이나 정책과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자기 공약과 반대로 움직이는 집단을 상대로 해서 공약을 따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일입니다. 이번 선거 역시 그 재판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표방하는 공약과는 무관하게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열어놓은 민주적 전제정 혹은 유사 전체주의 길로 완전히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다시 민주헌정의 상도로 복귀할 수 있는가를 가르는 결정적 선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들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역사인식 문제를
정면에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현대사 인식을 따지는 것은 결코 색깔론이 아니라 향후 정책을 따지는 것이며 나아가 국론을 구구들 가르는 노선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들이 원하든 아니든 문재인 정부와 586 세력의 역사 인식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한국 현대사의 향로를 가르는 결정적인 계기인 만큼 근본적인 세계화의 대립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발제는 역사인식 주제 중에서 특히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된 해방정국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친일을 중심으로 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쟁점들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 현대사로서의 대한민국, 일반 역사와는 달리 현대사, 소위 컨템포러리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열린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는 것에 의해서 향후 미래의 행로가 바뀔 수 있고 그에 비추어서 지난 역사의 의미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역사를 폄훼 부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고 다른 정치 체제로 변환시키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오늘날 사태의 심각성은 이러한 움직임이 집권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관문을 넘어서는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 70여 년간 지치지 않고 대남 정복전을 추구해온 북한이라는 변함없는 요소가 작동하고 있는데 더하여 근래 노골적으로 동북아 패권 세력을 표방하는 중국의 힘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데 더욱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들의 논점은 1차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공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만악의 근원인 분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국과 그 주도자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분단의 원흉이라는 공세가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들은 사실에 대한 왜곡은 물론 심지어 날조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의 공세와 논점은 겉으로는 건전한 비판, 균형 있는 관점 제시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밑바탕에는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하루라도 빨리 없어져야 하는 나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에 몇 가지 논리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단순한 핏줄, 동포 혹은 결여와 같은 종족 개념을 네이션, 즉 민족 혹은 국민으로 착각하거나 왜곡시킨 종족적 민족주의가 그것입니다. 그런 바탕위에서 대한민국을 일종의 민족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종족을 분단시킨 주역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 지상적 태도에 입각하여 한때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산주의식 통일도 수용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인 바도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핵무장 이후 최근에는 닥치고 평화 같은 민족 지상을 넘어서 유토피아적, 환상적, 몽환적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20세기 후반 이래 국제적 맥락에서의 한일 간 협력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깡그리 무시한 채 식민 통치 시대의 모습만을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왜곡된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입니다. 저들은 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부정하는 민중주의와 심지어 인민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주의를 상세하게 논의할 여유는 없지만 여하튼 문정부와 그 일행들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채 단순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모호한 민주주의와 근래 등장한 닥치고 평화론에서 보듯이 비이성적, 몽상적, 비현실적 백일몽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북한에 대해서는 실패한 체제, 반인류적 인권 침해, 그리고 핵무장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침묵으로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체제적 지향점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죄송합니다.
그대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친일의 개념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일은 매우 애매모호하고 느슨한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싸잡아 비판할 수 있는 고무줄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 담긴 여러 범주들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병자수호조약 이래 일본을 모델로 한 개화, 즉 근대화를 추구하자는 일종의 향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향하자는 쪽이죠. 일본을 바라보자. 사실 인간사에서는 어떠한 추상적이고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것을 경험체화한 사례를 놓고 이를 따라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당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손잡히는 방식은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일전쟁 그리고 적어도 러일전쟁 이전까지 일본이 한국을 합병할 수 있는 국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못했는지 또 실제로 그러한 정책을 추진했는지 안 했는지의 그 여부를 무시한 채 무조건 일본 모델을 추구하거나 그 과정에서 일본의 호감을 표시했다고 해서 도매금으로 이를 친일로 매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제치하에서 또 개발시대에서도 많은 지식인들 역시 일본 외에는 다른 모델이 없었기에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향일의 범주는 비판의 범주에서 제어되어 마땅할 것입니다. 둘째는 특히 러일전쟁 이후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이 이르는 시점에서 나타난 매국의 개념입니다. 이들은 대세가 일본이라는 점에 편승하여 일본의 국권을 팔아넘기자고 주장하거나 이에 앞장서고 참여한 경우입니다. 셋째는 한일합방 이후 일제 식민지하에서 일제 당국에 협조한 부일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외에 일반적으로 일종의 체제 수능형으로 일제를 산 많은 사람의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매국과 부일의 범주에 드는 경우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친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황적 맥락과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기준인 그 상황적 맥락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합방 이전인가 이후의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합방 이후 태어나 일제치하에서 성장하면서 그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생업에 종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지 않은 채 도매금으로 친일 혹은 부일이라고 매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세대 중에도 민족교육을 받아서 훌륭하게 자라나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도 있으며 이들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러한 교육 자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흔히 프랑스의 경우 나치 청산을 예를 들지만 약 5년간의 나치의 점령 통치하에서 벌어졌던 프랑스 문제와는 우리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석학인 레이몽 아롱은 심지어 비시 정권에 대해서도 시기별, 단계별로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려해야 할 것이 흔히 친일, 심지어 부일의 모습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제치하, 특히 일제 말기에 이른바 총동원 체제 하에서 언론, 학교, 기업, 종교와 같이 이제 막 태동 중이고 따라서 취약한 시민사회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각 단체의 대표로서 일제와 협력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특정 개인의 영가를 위해서 일제와 협력한 경우는 비판받아 마땅한 부일의 개념에 해당되지만 시민사회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공인으로서의 노력 자체를 친일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평가 매도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요약한다면 매국과 부일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모델로서의 일본을 추구하는 것은 향일의 개념과 추구한 모델로서의 일본을 추구한 항일의 개념은 구분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 의미에서 친일로 보이는 범주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그 상황적 맥락과 내용을 그 경중을 가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친일 프레임이라는 문제 바꾸기 전술. 어느 시대에나 자신의 과제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 해방 이후 한국사의 최대 과제는 지체된 근대화의 달성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당시 급박했던 것은 무엇보다 근대국가, 즉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립이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멸망한 것은 단순한 외교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근대국가로 탈바꿈하지 못하였고 근대사회를 창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방 당시의 과제는 지체된 근대화의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이를 담고 추진할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고, 경제관계를 전근대적인 지주경제를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와는 달리 민주주의의 쌍생아이면서 그 반동으로서의 공산주의라는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이와 투쟁하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친일청산은 나름대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이미 국가건설이라는 1차적 과제 다음의 과제가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이를 전도시켜서 친일청산이라는 과제를 불변의 최대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를 위해서 당시 상황을 왜곡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적으로는 당시 동아시아 패권이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냉전 초입으로서 진영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영 선택은 단순한 줄서기가 아니라 국내 정치적으로 정치체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인가 소련식 공산주의 체제인가의 선택을 강요하는 이중적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일제히 수탈 이후 분단되어 불구화된 경제에다가 해외 동포 유입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인적 자원만 해도 당시 중학교 수준의 졸업생이 불과 2만 5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당시 내외적 상황적 맥락을 무시한 채 부중력 상태 혹은 고립된 상황 속에서 왜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힘문하는 것은 마치 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에게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했느냐고 따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세계 10위권의 선진경제 그리고 민주주의가 나름대로 정착된 현재의 관점을 당시 상황에 투영해서 왜 친일파를 철저하게 청산하지 못했는가를 따지고 이를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나서는 식의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친일 프레임을 걸어 건국을 매도하는 데는 저들의 또 다른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은연중에 북한은 친일을 철저하게 청산하였다는 도식을 갖고 이와 비교하면서 대한민국을 폄훼하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굳이 건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 굳이 정부 수립으로 격화시키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국가 건설로 이를 기술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지어 대표적 논객의 한 사람은 김일성의 날조된 항일 무용담까지 건국 신화로 볼 수 없는가 하는 시각을 보이기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지식사회의 책임이 결정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용어에 대해서 지적 굿스라고 지적해 주신 것은 바로 이 점을 정확히 지적해 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지적 토론이나 학문적 논쟁 없이 바로 교과서에 이 용어를 수용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을 좌시하는 것은 한국의 천박하고 비겁한 지성적 풍토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건국에 대한 상황과 맥락의 왜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6들의 논리는 상당 부분은 왜곡되거나 날조된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상황을 왜곡시킨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독립운동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객관적 상황을 무시한 채 행위자의 의도와 헌신만을 평가하려는 태도입니다. 특히 의도의 순수성과 강도, 즉 선명성을 중시하면서
무장 항일 투쟁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중사관의 시각이 입각해서 군사령관, 장관, 대통령의 역할보다는 일선 보병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식입니다. 이들에게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나 구미위원의 역할은 민중과 민족을 개발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올바른 역사 기술의 정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미 군정과 소련 군정의 태도와 성격에 대해서도 장님 코끼리 만들기식의 특정 부분을 전체로 치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30여만의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 구일본 제국의 영토였던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것이라는 것을 무시한 채 남한에 진주한 미군에 대해서만 점령군,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미국과 소련군의 포고령 비교에 두고 있는데, 이는 양 군대의 성격과 양 국가의 성격, 현지 정책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오로지 포고령 하나만을 축자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해방과 건국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과 정반대 인식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마치 당시 이미 성숙한 시민사회가 나름대로 존재하였으나 일제와 미군정을 거쳐 형성된 과대성장 국가가 이를 왜곡시켜서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외삽국가가 등장하였고, 그 결과 역사의 방향이 빗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적 사실은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가 부분이 너무 취약해서 군대는 완전히 부재한 상태였고, 경찰력 자체로서는 치안 유지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질서 유지를 위해 청년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인적자원, 세수를 위한 물적자원 자체도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가 사회를 억누르고 약탈할 정도로 강력한 과대성장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 자체가 동원할 자원 자체가 없었던 취약 국가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건설에 있어서도 왜곡된 논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 건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강변일 뿐입니다. 국가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국가 건설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추상적인 차원을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대한민국 건설은 구체적으로는 총선거, 국회 개원, 헌법 제정, 정부 수립, 행정권 이양 인수죠. 그리고 유엔총회 인정 같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헌법 제정, 유엔 인정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는 보통 정부 수립을 대표적인 실체적 사실로 보면서 이를 국가 탄생의 기점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건설 과정에 대해서도 유토피아적 개인적 도덕론의 시각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하지 못한 출발을 했다는 주장은 모든 국가, 적어도 대부분의 국가들의 건설이 깨끗하게 출발했다는 터무니없는 비현실적 기준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절대적 도덕이라는 이론적 잣대를 집단 차원, 특히 국가의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망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자신들은 친일 정선을 철저하게 했다고 강변하는 북한의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수용, 북한은 깨끗한 출발을 한 것처럼 상정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건설 과정을 놓고서도 사회 계약론 같은 추상적 개념을 현실적 개념으로 오인하여 현실의 상황의 급박성이나 예외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상적 기준에 입각하여 현실 정치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냉전으로 세계가 진영으로 분열 대립하는 상황에서 또 경제적 토대와 인적 자원 자체가 열악하다 못해 부재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근대 국가를 건설해야 했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일찍이 노재범 교수님은 대한민국 건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을 마키아벨리의 미루트가 발휘된 것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최장집 교수 같은 사람도 네체시타, 즉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발휘된 미루트가 발휘된 것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할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욱 심화시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도
평가에 있어서도 실제적 정치적 역할과 상황적 맥락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도자의 개성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그가 당시 일반 국민은 물론 여타 정치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실전을 갖추고 있었기에 평범한 사람의 눈에서는 공보지 독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측면을 완전히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성장 배경 등 개인적 차원으로 환원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몇몇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586 세대들은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저들은 북한을 은연중 상정하면서 북로남불, 북한이 하면 노벤스, 남한이 하면 분류식으로 대한민국을 혐에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잊지도 않은 역사적 사실의 난조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따라서 향후 역정이 달라지고 과거의 의미도 이에 따라 재조명되고 재해석되고 심지어 바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근대성의 달성이며 구체적으로는 자유와 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정치체제인 것입니다. 번영과 통일도 이러한 역사의 대도를 놓고 평가되고 의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흔히 포스트 모던의 가치를 주장하지만 이 역시도 근대성, 즉 모던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현대사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사실에 대한 존중과 상황적 맥락에 대한 정확한 파악입니다. 먼저 무엇보다 사실의 날조는 철저하게 배격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잡한 현실을 한두 가지의 요인과 자료로만 재단하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그 과정에서부터 대한민국의 현대사,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